2023년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마련한 바이오 분야의 세미나입니다. 2023년을 총 결산하는 파이널 핵심 정리, M&A와 라이센스 아웃 및 특허의 핵심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 맡은 저는 더 컴퍼니즈의 문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드림플러스 이벤트홀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아마도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총 4분의 연사분들과 함께 한 해를 결산하는 아주 주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계신 조헌희 변호사님 모시고 저희가 첫 번째 세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였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조헌희 변호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이슈는 M&A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조금 이제 과욕을 부렸어요. 원래는 작년에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 이슈만 주로 다뤘는데, 요즘 이제 바이오 업계가 아시는 것처럼 워낙 이제 M&A 이슈가 많다 보니까 M&A 이슈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해진 시간 내에 가급적 잘 전달해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사진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컴플레인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사진을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 카이스트에서 또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 과기부 고문 변호사를 또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3년의 M&A 이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3Q까지 3분기까지의 자료들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아직 이제 23년 전체를 아우르는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 맥락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미국 지역에서의 21년부터 23년까지 M&A의 동향을 보니까요. 이거는 딜 볼륨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2년 이제 중반부터 이게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부터 조금 더 증가하기 시작했고, 23년부터 조금 이제 주목할 만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Q에는 현재 3분기에는 약 173개 M&A 딜이 있었고, 전체 이제 M&A 밸류는 16.8 빌리언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딜 밸류를 기준으로 한 경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3년에 조금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22년과 23년에 달라진 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 이제 리포트에서 공통되게 지적하는 거는 이제 2021년과 22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렵고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이제 위험성을 크게 봤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워낙 이제 낮다 보니까 투자를 유치하는 곳에서도 상당히 이제 시간적인 고려를 했었다라고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 하반기 그리고 이제 2024년 상반기에 대한 전망들은 이제 여러 리포트에서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텍에 대한 평가가 다소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변화되는 조짐들이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 대형 제약사들의 현금 보유고가 이제 사상 최고로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들의 자금난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인수에 대한 니즈가 좀 크다는 거, 그리고 이제 파이자가 이제 시젠 인수하는 거에서도 봤듯이 대형 제약사의 이제 특허 만료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2023년 하반기하고 2024년 상반기에는 바이오 쪽의 M&A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M&A 트렌드를 조금 더 길게 2018년부터로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밑에 있는 초록색이 이제 주로 바이오하고 라이프 사이언스에 대한 이제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8년부터 19년까지 좀 저조했다가 위에서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이 트렌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쪽 바이오 업계, 제약 바이오 업계 쪽의 M&A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모달리티를 기준으로 한 이제 분석인데요. 이게 정말 저는 되게 신선했습니다. 뭐 사실 여러 이제 기관 리포트에서도 공통되게 지적되는 부분인데 맨 밑에 파란색이 이제 바이오 분야입니다. 2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이제 바이오 분야가 사실은 계속 증가해 오고 있는데 23년 올해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하면 바이오 분야의 비중이 75%까지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트렌드를 이제 리포트하는 보고서들을 보면 이 바이오에 대한 이런 집중이 뭐 23년에 단기간 단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향후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계속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M&A 스테이지 단계별로 이제 임상 단계별 기준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이제 19년부터 22년까지는 맨 위에 있는 파란색하고 초록색, 그러니까 커머셜하고 이제 3상 단계를 합치면은 대략 이제 4개년도는 60%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3상이나 이제 커머셜한 단계에서 M&A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략 60%였는데 올해 상반기를 보면은 두 개를 합치면은 83%로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는 아마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투자하는 곳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지표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도 마찬가지고 당분간 이제 투자 시장이나 세계 경제가 조금 더 불안전한 상황에서는 투자에서는 가급적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있었던 M&A를 이제 저희가 테라피틱 에어리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 건데요. 거의 50% 가까이가 이제 항암제 쪽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치료제, 그 다음이 이제 뭐 희귀 질환이라든지 안과, 신경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이제 2023년 통계 말고 2022년까지를 다 아울러서 보더라도 항암제하고 면역 치료제의 비중이 이제 그 전보다 획기적으로 높다라고 그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이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여러 이제 그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도표는 이제 2023년에 있었던 딜을 제가 한 30개를 순위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30개인데요. 제가 그냥 쭉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딜 순위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제일 컸던 딜은 아시는 것처럼 파이자가 이제 시즌 인수했던 딜이고요. 43빌리언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에서는 가장 큰 딜이었습니다. 이 나라별로 한번 보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입니다.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에서는 이제 9개가 미국이었고요. 11위에서 20위까지를 보면은 미국 외에 이제 아일랜드라든지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 UK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다른 나라들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 근데 덴마크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노보 노르디스크도 이제 인수자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 이쪽 M&A 시장에서는 좀 압도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눈여겨봤던 게 이제 중간에 보면은 임상 단계에 관한 이제 도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컨대 뭐 파이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커머셜 임상이 허가가 된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제 2상, 3상 뭐 2단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은 이제 IND 단계의 M&A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TX 파마라든지 뒤에 보면은 마인드셋 파마라든지 이렇게 주로는 이제 이상 이후의 기업에 대한 M&A가 있지만 또 완전 초기 IND 과정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규모 면에서 보면은 이제 11, 2, 3, 4, 14위 벡티보 바이오라는 회사가 딱 1빌리언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2023년 현재까지 나와 있는 M&A 딜 중에 1빌리언을 넘는 게 이제 14개 정도가 1빌리언을 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눈여겨 보면 이제 전체 지금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의 M&A의 전체 현황 같은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국내에 작년에 이제 한 11개 정도의 M&A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봤으면 싶은 것들을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이 노란색은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건입니다. 그래서 SD 바이오센스가 메리디안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미국 업체를 2조에 인수했었고요. LG 화학이 아베오 인수한 거. 7번을 보면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BMS의 공장을 인수한 그런 딜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바이오센트릭이나 옴니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해외 기업, 해외 진출들이 이제는 조금 더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데 뭔가 새로운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하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하는 경우보다는 아직은 이제 뭐 CDMO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설비나 유통 이런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외 인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도표를 통해서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국내 M&A 시장의 방향성은 뭐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거라서 크게 두 가지 이슈죠. 하나는 이제 IPO 상장에 대한 가능성과 M&A에 대한 가능성이 어떠냐, 이 동향을 좀 보는 게 필요한데, 이 도표가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바이오 업계의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숫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IPO 시장이 점점 좁아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M&A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엑싯을 해야 되는데 IPO 말고는 사실은 M&A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거 M&A 많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그 오른쪽 도표를 보는 것처럼 이제 M&A 건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전과는 달리 M&A에 대한 니즈들이 조금 더 커지고 M&A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IPO가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M&A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의 M&A는 조금 더 확대될 거다라고 이제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거래소에서는 이제 바이오 기업의 이 상장이 점차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 문제 아니냐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기준들을 조금 더 완화하겠다, 아니면 뭐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제 상장을 뭐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늘어갈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은 M&A 시장도 역시 계속 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3년에 주요 이제 업체의 M&A 건을 보면 이제 코롱제약이 플랫바이오하고 이제 합병을 했던 예가 있고요. 이거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이 이제 프로젠을 인수했는데 300억에 지금 38.9%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DXBX에서 이제 에빅스젠을 인수했는데 152억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팜이 이제 프로테오 반트 사이언스를 620억에 지분 6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금액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1빌리언을 가지고 한 14개 정도 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올해 이루어진 딜들을 보면 물론 규모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글로벌한 M&A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작은 이제 액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 이제 크게 M&A가 이루어진 기술을 보면은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M&A를 할 때 최근에 어느 분야를 주로 보느냐라고 보면 사실은 뒤에 이제 라이센스하고도 비슷합니다만은 플랫폼 관련된 기술이나 뭐 ADC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기술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상황들을 저희가 통계들을 보지만은 저희가 이걸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M&A 시장은 확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과연 M&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는 인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는 오히려 피인수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인수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보도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공동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인수한다 아니면 또는 우리가 피인수된다고 할 때도 당장 M&A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이런 공동 연구라는 과정을 통해서 M&A까지 가는 그런 루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대한 M&A들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를 나가서 M&A를 한다고 하면 그 회사를 인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재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인수까지는 하겠는데 이제 그 PMI, M&A 이후의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이 M&A나 PMI의 이제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있어서 그 경험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확보할 거냐. 그래서 혹시 이제 M&A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해외 M&A에 대한 역량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기존의 기업들의 경험들을, 노하우들을 어떻게 전수받을 거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피인수다, 우리가 지금 바이오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를 가져가는 회사 입장에서는 보는 게 딱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제대로 특허가 만들어져 있느냐, 그리고 우리 연구 인력이 향후에 이제 R&D 과정에서 충분히 서포트를 할 수 있냐 하는 두 가지 이슈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그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면서 가장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던 것이 이제 막상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 특허 좀 분석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처음에 출원하고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까지는 됐는데, 막상 이제 해외 업체로부터 우리가 실사를 받는다든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특허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라고 사실을 판단하면은 이미 늦죠. 그래서 이 특허에 대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그 중요성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딜을 하려면 할수록 특허에 대한 좀 더 정밀하고 전략적인 그런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연구 인력이 사실은 유출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확보할 거냐. 요즘 이제 스톡 옵션 제도 외에 스톡 그랜트라든지 이제 주요 임직원들을 회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모티베이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정책, 이런 것도 이제 회사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죠. 예,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제 M&A를 좀 급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라이센스 트렌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올 상반기까지의 이제 M&A 트렌드인데요. 이 트렌드 상으로는 크게 눈여겨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년,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업프론트로 받는 금액이 얼마냐라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임상 2상에서 페이즈 2에서 업프론트로 받는 게 약 이제 100밀리언 정도로 이제 가장 많았고요. 근데 저 항상 고민이었어요. 이 통계는 사실 그 전하고도 좀 비슷한데, 상식적으로 보면 임상 3상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보면 되게 임상 2상에서 받는 이제 업프론트 피가 제일 많은 걸로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구분이 이렇다. 왜 이런 통계가 중요하냐면,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업프론트를 얼마나 받아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라이센싱이 될 때 그 라이센싱 되는
기술이 어느 단계였냐라고 하는 건데요. 뭐 21년, 22년, 23년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냥 초기 개발 단계에서 라이센싱이 된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이 뭐 이제 그 전임상 단계, 1상, 2상 해서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진행된 예가 좀 더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또 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 전체적인 이제 업프론트의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받을 수 있는 업프론트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이오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적은 금액이라도 초기에 할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투자를 받아서 일상이라도 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건지 이게 이제 가장 늘상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건 첫 번째는 하나는 이제 테라피티 에어리아를 기준으로 한 거고 하나는 이제 모달리티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이제 21년부터 23년까지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제 가장 큰 시장은 이제 항암제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라든지 뭐 전염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달리티는 아까 제가 이제 바이오 관련된 통계에서 드린 것처럼 역시 이제 바이오 분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이제 스몰 몰리큘이고 그 다음이 이제 진 테라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의 트렌드도 M&A 트렌드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현재 상장사들이 주요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 공시 자료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좀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대웅제약이 이제 중국 CS 파마스리칼의 이제 지역을 중국으로 해서 올 1월달에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계약 금액 선급금이 100만 1000만억 73억 74억 정도로 나오고요. 그 대신에 전체 수출 규모는 4,128억 뭐 이 정도 규모로 나옵니다. 항상 묻는 게 이 선급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라고 묻는데 총 기술 금액을 대비해서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의 비중이 약간 1.78% 2%가 조금 안 되는 규모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부터 통계들을 쭉 보면은 뭐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10%를 넘어간다, 5%를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적으면은 이제 1% 이하, 조금 많으면은 2, 3%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그냥 이제 중간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개발 마일스톤이나 상업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올 미래 이제 금액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급금의 규모는 이 정도다라고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이제 눈여겨봤던 게 경상 기술료를 몇 %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공신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로 열고 더블 디짓 이렇게 이제 표시해놨어요. 그러면 10% 이상이라는 건데 이거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뒤에 다른 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략 뭐 5% 내외에서 결정되는 건 명확한데 이건 10%를 넘는다 그래서 이건 뭐 조금 다른 특징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한국의 지니브하고 이제 계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뭐 했던 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큰 제약사들을 대리해서 했던 여러 이제 계약들을 보면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하고의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사안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바이오 스타트업이 뭐 바로 투자를 받으면 되니까 별 문제 없이 그냥 R&D를 지속해 갔는데 투자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직접 받기 전에 또는 이제 그것과 병행해서 다른 이제 큰 제약사나 글로벌 파마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하면서 연구비 일부를 이제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오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뭐 공동 연구 개발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대형 제약사하고 그러니까 바이오 스타트업이 이런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이제 둘 다 사실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큰 제약사하고 바이오 스타트업이 같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인가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할 텐데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권리를 그럼 누가 가져갈 거냐 하는 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됩니다.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체 발굴 연구를 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이제 셀트리온이 우선적으로 옵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가 가져갈래라고 이제 옵션을 행사하면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이 독점권을 가지게 되고 이후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절차는 이 셀트리온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처리했던 그 다른 여러 이제 라이센스 공동 계약, 공동 연구 계약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다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대 제약사 입장에서는 바이오 스타트업과 공동 개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옵션을 행사해서 이제 로열티를 주고 나는 이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그 글로벌 라이센스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금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연구비를 선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구를 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종근당 요거는 넘어가고요. 차바이오텍 이것도 조금 더 좀 더 눈여겨볼 수 있었던 게 이거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상시험에 대한 권리 및 임상자료, 특허권, 제품에 대한 권리를 다 양도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처럼 권리는 내가 가지고 있고 사용권만 주는 게 아니라 권리, 그러니까 특허권, 데이터권 이 모든 것들을 다 넘기는 계약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 원래대로 내가 양도를 한다면 이제 대금을 한목에 받을 텐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약금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마일스톤에 따라서 추가로 잔금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리갈 쪽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거는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한테 들었던 이슈라서 제가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슈인데 계약금, 선금, 선급금, 라이센스 피, 어프론트, 어드밴스 페이먼트 여러 용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무슨 용어를 쓰는 게 좋냐라고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계약할 때 주는 금액이 계약금이죠. 그리고 나서 중도금, 잔금 이렇게 줍니다. 보통 우리가 선급금, 선금이라고 하면 미리 받아야 될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거를 내가 미리 땡겨 받는 경우를 보통 선금, 선급금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우리가 선급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가 향후에 줄 로열티를 미리 당겨서 일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냐? 계약금은 중간에 계약이 끝나더라도 이게 다시 반환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선금,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땡겨받은 거기 때문에 예컨대 중간에 해지가 되면 남은 기간만큼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반환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내 기업 간의 공동 연구가 조금 더 활발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가져가는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인 라이센싱 하는 시점을 조금 더 늦추는 셈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져가지 않고 내가 공동 개발을 해보면서 특정 시점에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가는 거고 이게 가능한 거는 지금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이 여러 가지 자금난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불리하지만 이런 조건 하에서라도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공동 연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 소유에 따른 두 당사자가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라이센스 권한 이걸 누가 가져갈 거냐에 대한 법률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술 종류에 따른 로열티 산정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물질, 단백질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어디까지고 매출이 얼마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라이센스를 할 때 우리가 이전 대상이 되는 기술이 뭔지에 따라서 이 로열티를 산정하는 방법도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차바이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를 매각하지만 사실은 로열티 방식으로 특허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라이센스가 아니고 매각이지만 그 실제 지급되는 돈은 똑같이 라이센스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5번은 제가 이제 화두처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을 때 성공한 라이센스 아웃이다.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실 텐데, 과연 우리는 뭘 어떻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 그저 성공적이다라고 볼 것이냐 하는 게 이슈입니다. 그냥 우리는 단편적으로 선급금의 규모가 크면은 성공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선급금 받는다 그래서 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예컨대 지속적인 연구개발이든 매출이든 상장이든 회사가 생각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적이다라는 개념은 이 라이센스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과 얼마나 얼라인돼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 조건을 볼 때도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은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가져가는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정말 우리 제품이 갔을 때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